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올게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고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의 구조적 성장이 나오는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번 강조를 드렸던 게 25년이 저점이고 26년, 27년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국면에서 어떻게 성장이 나오는지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고 관심 가질 기업들까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응원들, 그 다음에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2차 전지에서 메인은 결국에는 지원금이 줄었냐 아니면 지원금이 계속 나오냐, 제가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AMPC, 정확히 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 AMPC는 2032년까지 유지해요. 그러니까 세금 깎아줄 거, 돈 지원해줄 거는 계속 지원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이 끊기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2025년 10월부터 전기차 IRA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7,500달러 약 1,000만 원 정도를 이 전기차를 사면 지원해 주던 거는 미국에서 폐지가 됐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생산한 거라서 뭐 폐지를 해주고 생산 안 한 거라서 폐지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지원금 줄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지원금을 안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됐으니까 이제는 단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엔 전기차 가격 막 1억씩 했지만 지금은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금이 없더라도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가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원이 종료가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이 배터리 또는 이 생산을 해야만 이 세금을 공제해주는 생산세액 공제는 AMPC라고 하죠. 2032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계속 하라는 거죠. 다른 나라 가지 말고 미국 내에다 공장 만들어서 미국 내에다 팔 거는 미국에서 생산해라. 우리가 리쇼어링의 하나죠. 그래서 2027년부터는 또 이제 금지 외국 기관 공급망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만든 소재나 뭐 중국에서 만든 뭔가 뭐 들어가는 부품들은 쓰지 마라 이겁니다. 중국 외부에서 또는 미국 내에서 조달시키고 중국 거 쓰지 마. 근데 아예 뭐 100% 쓰지 마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 공급망이 혼란이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흑연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좀 많이 가져온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중국이 지금 7, 80%, 90% 이러는데 당장 쓰지 말라 그러면은 막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중국계 지분 통제 및 중국산 소재 비중 상한 2026년도에 40%까지만 쓰고 2030년 지금부터 한 4, 5년 지나서는 15%까지만 써라. 근데 그 넘으면은 너네 안 준다. 2032년까지 계속 받고 싶으면 계속 세액공제 받으려면 중국 거 조금씩 줄여 나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가면 되는 거고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소재 비중을 낮춰가면서 미국 내 생산한다면 사실 AMPC 세액 공제는 지금부터 최소 6년 이상 지속됩니다. 이거는 유지가 돼요. 사실 트럼프가 인정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메인은 돈을 지원해주냐 지원 안 해주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2차 전지가 성장하는 국면인지 아니면 지금 성장을 못하는 국면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기술이 나오고 이 초반에 성장이 확 나왔다가 지금 살짝 둔화된 구간, 이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캐즘이라는 게 무조건 회복되진 않아요. 회복이 되는 게 있는 거고 캐즘이 왔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캐즘이
왔다가 죽어버린 경우를 대표적으로 전 시티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티폰이 초반에는 엄청나게 편리했죠. 왜냐면은 공중전화 앞에 줄을 안 서도 되고 다른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릴 때 옆에서 전화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그럴 바엔 공중전화에 줄 서지. 공중전화 옆에서밖에 전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캐즘이 왔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구조적인 변화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캐즘을 회복하지 못했던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64년도에 우리가 지금이야 얼굴을 보고 하는 이런 통화 있죠. 화상통화라고 하죠.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1964년도에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이었는데, 그 당시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됐고요. SF 영화처럼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미래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때 AT&T의 픽처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기로 통화하는데 앞에 이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픽처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고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영상통화에 어떻게 보면은 조상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 혁신이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돈으로 15분 통화에 약 80달러가 넘는 살인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분에 한 10만 원 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대방도 그리고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금 돈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그 기계가 있어야만 나랑 얼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전화예요. 말이 됩니까? 네, 사실 말이 안 되죠. 일단 돈도 돈인데, 일단은 기계가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건데, 나만 산다고 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정말 혁신이었어요. 근데 그 혁신이 확 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2013년도 구글 글래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캐즘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캐즘 왔다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너무 시기가 빠른 거예요. 언제? 2013년도에 구글 글래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안경인데, 아시겠지만 앞에 AR처럼 뭐가 보이고 카메라 달려있고 뭐 이런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 AR 글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메타가 보여줬죠. 그거의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미래로 불리며 2012년도 타임지 선정 올해 발명품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안경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15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사실 스마트폰을 15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글래스를 150만 원 주고 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야 할 또 킬러 앱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산다고 해서 이걸로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기하지 뭐 요 정도. 그래서 일상에 착용하기엔 이질적인 디자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반 안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디자인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저걸 쓰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이었고 기술력이었지만 확 떴다가 그대로 인프라라든가 수요가 충족이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 떴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 추가로 시티폰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2차 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겨낸 구간으로 해당이 되느냐,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캐즘을 회복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뭐 자동차, TV, 라디오, 그리고 스마트폰 등 초기엔 좀 비싸요. 나와서 비싸. 그 다음에 수요도 엄청 끌진 못해. 하지만 결국에는 대중적으로 사용이 돼야 하고 인프라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처음엔 좀 비싸고 그러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쓸만한 거여야 돼요. 꼭 안 써도 되겠는데? 그럼 망합니다. 근데 꼭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써야 되는데 더 좋은 거라면 써볼까 싶은 것들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걸 썸으로써, 이걸 사용함으로써 얘만 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TV면 TV에 나오는 방송들이 컨텐츠가 되고 인프라가 되겠죠. 라디오는
라디오에 나오는 거기에 라디오에 사연 받고 하는 내용들, 그런 코미디 프로 이런 것들이 인프라 콘텐츠가 될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유소, 속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폰은 안에 들어가는 어플, 인터넷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대중들이 필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필요 없어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해야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프라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꼭 이걸 해야만, 사용해야만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 그러니까 없던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기능을 합치거나 조금 더 간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픽처폰 같은 경우는 뭐예요? AT&T 1964년도에. 그러니까 전화를 해. 좀 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한다면 전화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좀 더 작게 만든다든가 이랬으면은 성공했을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화상 통화를 해버린다? 그럼 뭐예요? 이건 기능을 합쳤다고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거였고,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얘기한 이 AR 글래스, 구글 글래스도 기능을 합친 게 아니라 사실 아예 새로운 기능을 만든 거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했다. 그래서 성장이 나오려면 혁신은 뭐다? 합치거나 간편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높이거나. 그래서 TV는 뭐예요? 라디오랑 디스플레이를 합친 거고,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합친 거고, 자동차는 마차랑 전차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능력 있는 걸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똑같아요. AI 성장에 저는 필수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 판단합니다. AI 성장할까요? 어느 누가 이거를 AI 성장 안 할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AI 성장은 100이면 100 다 성장한다고 하죠. 근데 AI가 성장하잖아요? 그럼 2차 전지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얘가 성장하기에 얘가 성장하는 겁니다. 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 세상에 좀 큰 기술이 나오면 전체 구조가 바뀝니다. 뭔 소리냐? AI와 2차 전지의 성장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어디다 넣어요? 그 AI를 하드웨어에 넣어서 씁니다. 스마트폰이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스마트워치든 아니면은 스마트 AR 글래스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 로봇이라든가 어디든 간에 AI가 결국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드웨어의 폭발적인 성장이 필연적이에요. AI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면 하드웨어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AI 덕분에 예전에는 신기하지만 쓸모없던 제품들, 와 멋있다, 나 어디다 써? 하는 제품들이 이제는 꼭 써야겠는걸 싶은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AI 탑재 로봇은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왜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대부분 많이 들었죠. 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사람이 하는 게 좀 더 잘하고 굳이 내가 이 로봇을 왜 써야 돼? 이거 걸치적거리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각 매장 가보면 로봇 안 쓰는 곳 있습니까? 로봇으로 서빙하는 곳 정말 많아요. 다 로봇으로 서빙하고 로봇으로 음식 갖다 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AI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쓸모가 있게 된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고 동선 만들고 알아서 간 다음에 멈추고 갖다 주고 돌아오고.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로봇에 소형 배터리가 탑재가 돼야 됩니다. 대형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겠지만 소형 배터리는 로봇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AI가 실시간 번역이라든가 사물 인식, 길 안내 등등등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기기로 초소형 고밀도 배터리도 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최근에 봤던 메타의 AR 글래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끼고만 다녀도 수면의 질이 어떤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심박수가 어떤가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거 다 체크해주죠. 왜 그럽니까? 다 결국에는 옛날에는 그냥 시계를 보는 용도였던 이 역할이 이제는 AI 스마트워치로 내 몸 상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체크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전력이 많이 들어가면은 초소형 고밀도 배터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질수록 과거에 없던 능력이나 과거에서 좀 더 고도화된 능력이 들어갈수록 이 소프트웨어가 성장할수록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전력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전력량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더 크고 더 강력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작지만 강하고 가볍지만 강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성장은 하드웨어 성장을 불러오고 하드웨어 성장은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아까 얘기한 배터리의 성장도 같이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거든요. 과거에도 다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더 똑똑한 AI 기능을 쓰기 위해 뭘 한다? 구형 기기를 버리고 AI가 탑재된 신형 기기로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기존에 인터넷이 안 되는 또는 비싼 돈을 주고 인터넷을 쓰던 2G 폰들을 다 버렸죠. 뭐 연하의 연하의 햅틱, 뭐 쿠키폰 이런 것들 이쁘고 좋았죠. 하지만 결국엔 다들 갤럭시로 넘어왔고 그 당시에 베가로 넘어왔고 그 당시에 아이폰으로 넘어왔죠. 왜 넘어옵니까? 결국 소프트웨어 발전이 아까 얘기한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AI의 발전이 반도체의 발전, 배터리의 발전, 디스플레이 발전, MLCC 발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밸류 체인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가 연산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에 그 AI의 발전이 이 하드웨어의 교체와 발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 유선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그 당시에 전력 사용이 확 늘었죠. 왜? 인터넷 쓰면서 컴퓨터 쓰고 전력 늘고 하니까 전력기계 생산이 늘어났고 전력기계 수요가 늘어났죠. 2010년대 3G, 4G가 시작이 되면서 통신장비, 스마트폰용 대용량 배터리, 공유기, 구조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하드웨어가 바뀐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AI가 바뀌고 있다는 소리는 하드웨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하드웨어는 아까 얘기한 2차 전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가 지금만 봐도 AI에 줄줄줄 따라오는 건 결국에 전력량이에요. AI의 연산이 많아질수록 AI 연산이 깊을수록 결국엔 전략이 많이 들어간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전력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력을 관리하고 전력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차 전지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저는 2026년, 7년에 막 가파른 성장이라기보다는 정말 구조적인 성장이 산업상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 ESS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가 성장해야만 배터리가 성장한다. 이랬으면은 사실 좀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꼭 내년도에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배터리라는 거는 AI가 발전하고 하드웨어로 전환되는 시기에 다방면으로 필요한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 대규모로 필요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력망이 붙어있는 초대형 보조 배터리, 이게 ESS거든요. 예를 들어 친환경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모았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리고 햇빛이 있을 때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정말 많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다음 추가로 AI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력량이 또는 전력이 들어가는 힘이 항상 보다 일정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 AI를 매 시간마다 100명씩 쓰나요? 아니죠. 낮에는 뭐 10,000명 쓰고 새벽에는 한 10명 쓰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원래 우리가 AI를 낮보다 당연히 밤에 덜 쓸 거고 일하는 시간대에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일하는 시간대에는 전력이 이만큼 들어갈 거고 일하지 않는 시간대나 뭐 새벽 시간대는 전력이 이만큼 들어가겠죠. 왜냐면 AI를 조금 쓰니까. 그러면 그 전력량에 대해서 얼추 힘을 받쳐줘야 돼요. 전력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그러기 위해서
ESS가 전기가 많이 들어가야 될 때는 전기를 보태서 전력을 넣어주고, 전력이 필요 없을 때는 전력을 조금만 넣어서 나머지는 ESS에 저장을 시키고 하는 AI 연산 병목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낮에 전기 나왔던 거 밤에 쓰고 이럴 수도 있지만, 결론에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뭐냐면 전력을 병목 없이 공급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직방으로 꽂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많이 필요할 때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병목이 갑자기 생기면서 AI 끊기고, 그리고 많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기 나오니까 전기 낭비 생기고, 그래서 이 낭비 없이 가려면 ESS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은 최저점으로 더 떨어질 곳이 없고요. 수요 성장에 따라 실적 성장도 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아시겠지만 현재 92,750 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으로 체크를 하고요. 원래는 이제 60만 위안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2023년 4년도 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도 박살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박살난 배터리 가격만큼 손실이 이 재고평가 손실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대부분 적자 내고 박살난 게 이 시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처리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빠질 곳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 수준이 왔고 수요가 늘어날 수준이 왔으니 우리는 좀 길게 구조적인 성장을 볼만한 시기가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기업 하나 골라서 보자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길게 보고 차라리 ETF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2차전지 ETF, 그냥 탑 10개 해가지고 만든 ETF고요.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정말 조금이지만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ETF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조금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ETF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보면 비슷한데 이제 안에 구성비가 조금씩은 다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차전지라는 산업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이 만들어져야 얘가 성장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성장이 결국에는 하드웨어 성장으로 이어지고, 하드웨어 성장이 결국에는 지금 얘기한 2차전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럼 2차전지는 좀 길게 보고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아까 얘기한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매일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저희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설치하고 나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고 제가 받는다고 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플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글을 쓴다 그러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요. 꼭 보시라고. 그래서 푸시 알람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맨 밑에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밑절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8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보니까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